16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 페이지 16번부터 20번 문제까지는 보니까 알러지 내과 질환들이에요. 보니까 호흡기 질환, 천식, COPD, 물론 COPD는 알러지 질환은 아니지만 알러지성 비염 세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고 16번부터 같이 봅시다. 보면은 천식 환자예요. 15세 청소년이고 1년간 중증의 천식 악화, 심각한 호흡곤란으로 새벽에 응급실에 가거나 가지고 있는 경구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 거죠. 오럴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를 OCS라고 해서 천식 급성 악화기에 스스로 복용하거나 병원에서 투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화를 지금 1년간 2번이나 겪은 지금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조절이 잘 안 되는 천식 환자예요. 3개월 전부터 다음과 같은 약물 고용량의 ICS는 이네일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그러니까 흡입 스테로이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천식 치료에서 ICS의 위치는 그냥 독보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투여했으면 끝까지 갑니다. 제일 중요한 약이에요. 치료에서. 일단 그거 인지하시고, 플러스 살메트를 기관지 확장제죠. 베타2 애고니스트 같이 섞여있는 흡입제를 하루 2번씩 흡입했고 꾸준히 써야죠. 이런 경우에는 벤토린, 실습할 때 벤토린 봤죠? 살부타몰 흡입기, 숨이 찰 때 응급시에 사용하는 천식 환자가 항상 들고 다니는 그 약입니다. 이 두 가지 약으로 유지하면서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었는데 환자는 지금 이 약으로는 전혀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떤 조치를 취할까를 보는데 환자는 지금 흡입제 사용이나 보약 수능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 잘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효가 부족한 거죠. 이 경우에는 지금 임상검사를 봐야 되겠어요. 임상검사 보면은 노골적으로 한 가지 약물을 찍어주고 있죠. 지금 IgE라는 수치가 나왔잖아요. 참고치가 158 미만이어야 된다는데 지금 거의 190이죠. 참고치보다 훨씬 많은 수치로 지금 뭔가 IgE가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진먼지 진드기 알러지가 있는 환자고 FEV 병원도 비정상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IgE를 떨어뜨리거나 IgE에 반응하는 천식은 오말리주맙을 투여해서 치료하죠. 레슬리주맙은 투여의 기준이 IgE가 아니라 IgE는 오말리주맙에 해당하는 거고 레슬리주맙은 호산구 수치를 기준으로 투여를 하게 됩니다. 호산구가 일반적으로 400이 넘는 경우에다가 이렇게 조절이 안 되는 심한 천식에서 사용을 고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되지 않은 중증의 천식에 오말리주밥을 사용할 수 있고 기준은 IgE가 몇보다 높다? 158보다 높으면 투여할 수 있다 고려한다. 그리고 아까 본 레슬리주맙은 뭐가 기준이다? 문제는 안 나왔지만 호상구가 기준이고 400이 넘으면 투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오말리주맙이고요. 여기서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게 있는데 이제 3번에서 5번까지 지문을 보면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ICS 흡입 스테로이드는 천식 치료의 꽃이에요. 절대 빠져서는 안 돼요. 이미 한번 복용하기 시작했으면. 근데 플루티카손을 중단한다? 말도 안 되는 거. 보자마자 그냥 3번부터 5번까지 싹 그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ICS를 중단한다. 흡입 스테로이드를 중단한다 라는 지문이 이 천식 문제에 나오면 거의 답일 확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걸 중단하는 건 굉장히 조절이 잘 되고 까다로운 검증 결과일
절차에 따라서 ICS를 끊는 경우도 뭐 만에 하나 있을 수는 있지만 한번 투여하기 시작한 이런 천식 환자에게서 ICS를 중단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여러분 시험과 같이 명확한 답을 요구하는 시험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ICS를 중단하는 지문은 배제해도 제 생각엔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까지부터 5번까지는 절대 아니고 생물학적 제재 중에 IG1을 기준으로 투여하는 오말리주맙이 답입니다. 17번 비만이고요. 52세 매일 1000명 1000명은 쌕쌕거리는 숨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요. 숨차하고 기침을 하고 그래서 기침 때문에 밤에 깨서 수면장애가 일주일에 1회 이상 있다. 천식을 진단받았다. 적절한 초기 치료는 자 여러분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천식의 중증도를 평가할 수 있냐 평가하고 이 평가 기준에 맞는 약물 투여가 가능한가 기준에 맞는 약물은 무엇인가 조절이 안 되면 무엇을 추가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문제거든요. 일단 문제에 중증도를 평가할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현재 52세고 성인 기준으로 평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매일 데일리로 증상이 있어요. 자, 세 가지로 따집니다. 증상이 얼마나 자주 있냐. 첫 번째 증상. 2번 이 증상 때문에 살부타몰이나 이제 릴리버를 얼마나 자주 쓰냐. 그러니까 숨 막힐 때 쓰는 릴리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도 천식 중증도 평가의 매우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횟수를 정확히 암기해서 해당하는 병의 중증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미턴트,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그래서요. 3번은 야간에 수면장애를 얼마나 자주 겪고 자주 깨는가. 이 세 가지를 각 단계별로 수치를 외워놔야 돼요. 수치를 안 외우면 풀 수가 없고요. 이 세 가지를 평가한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쉽게 말해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약을 투여하면 됩니다. 이 환자는 증상이 데일리로 있기 때문에 적어도 모더레이트 이상이에요. 모더레이트 시비어한 천식이라고 볼 수 있고 수면장애가 일주일에 한 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있다는 것도 모더레이트 시비어 정도의 중증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모더레이트 단계의 천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럼 모더레이트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초기 마일드나 인터미터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ICS를 투여하게 되고요. 거의 다. 플러스 아까 16번 문제에 나왔던 살메테롤 같은 약 베타2 에고니스트를 같이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ICS 플러스 살메테롤을 투여해야 되고요. 문제를 보면 지금 살부타몰을 1번 살부타몰을 흡입제를 필요할 때마다 투여한다. 이거는 1단계 아까 말씀드린 인터미턴트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레지멘이에요. 그러니까 뭐 증상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가끔 있고 살부타몰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쓸까 말까 이런 상황에서는 천식을 진단받긴 했지만 매일 ICS 투여는 할 필요가 없었고 심하지 않으니까 벤토리만 들고 다니면서 숨 찰 때 한 번씩 쓰자. 그래서 1단계로 평가하면 되겠고 아니죠 이 환자는. 인다카테롤은 여러분 라바예요 라바. 인다카테롤은 라바인데 이건 보통 COPD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COPD 천식이 아니고 COPD에 주로 사용하는 약이고요.
몬텔루카스트는 여러분 알죠? 싱귤레어라는 약인데 이 약은 다소 이제 ICS나 베타2 애고니스트만큼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효과가 없거나 부족할 때 애드온으로 쓰거나 대체하는 그런 약의 위치이지, 이걸 매일 투여하는 걸 주 치료제로 사용한다는 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요. 이 환자 지금 심하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흡입 스테로이드가 들어가야 하고, 용량은 지금 저용량으로 썼지만 중등 용량 이상 써도 되는 중증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 ICS를 매일 투여할 것이냐, 아니면 ICS 플러스 베타2 애고니스트를 들고 다니다 필요할 때만 투여할 것이냐. 4번 아니잖아요. 이 환자는 지금 모더레이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ICS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으면 악화엘로예요. 잘 사용하고 필요할 때 한 번 더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여러분이 이제 매일매일 유지하는 약, 이제 천식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투여하는 약이랑 이제 많이 불편할 때, 숨이 찰 때 사용하는 벤토린 같은 약을 릴리버라고 하는데, 이 두 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만은 최근에는 이 ICS 플러스 베타2 애고니스트 이 복합제를 그냥 릴리버로도 사용하고 평상시 유지제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부데스나이드가 들어간 흡입제 ICS를 왜 피루시 이걸 또 쓰지? 그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두 가지가 합해진 약을 릴리버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권장하고 있어요. 천식 학회에서. 이거를 스마트라는 용법이 있어요. 약어인데,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같이 쓴다. 최근 경향은 그래. 여러분이 임상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요즘에 벤토린 쓰는 사람 많이 적고, 평상시에 쓰는 ICS 플러스 베타2 애고니스트를 숨이 찰 때 릴리버로서도 사용한다.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 좀 한번 기억해 놓고 갑시다. 18번 문제 보니까 여자가 꽃가루 알레르기죠.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코가 가렵대요. 증상이 나타났지만 직장 생활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다. 심하지 않대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게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를 주길 원하네요. 보면은 문제에 보면 3번부터 5번까지는 항히스타민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일단 정답은 1, 2번 중에 하나고, 졸리지 않은 약을 원했으니 가장 졸리지 않은 항히스타민제인 팩소페나딘을 투여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정답은 너무 쉬워요. 팩소페나딘이 다른 약보다 제일 안 졸리거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세티리진, 레보세티리진, 뭐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어쨌든 이런 항히스타민제들이 졸리지 않다고 여러분들 다 배웠죠? 그 중에서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팩소페나딘이 가장 안 졸려요. 가장 안 졸린 약은 좀 외워둡시다. 그리고 3번부터 5번까지는 지금 환자가 주로 호소하고 있는 증상에는 안 맞는 약이에요. 3번 이프라트로핀은요, 여기 나온 것처럼 비강에 뿌리는 분무제로 많이 처방합니다. 왜 쓰냐면은 이프라트로핀은 항콜린자잖아요. 콜린 작용 억제해서 분비를 억제합니다. 무엇의 분비? 콧물이 안 나오게 해요. 그래서 콧물이 심하게 주룩주룩 흐르는 환자에서 뭐 알러지와 관계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4번 슈도에페드린은 경구제로 비충혈 완화제죠. 비충혈 완화제는 뭡니까? 코가
막힌 사람의 코를 뚫어주는 약이잖아요. 이 환자 지금 콧물, 재채기, 코 가려움증, 비염이라고 해서 코가 다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코가 막힌다는 건 콧물이 가득 차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코 막힘은 코의 혈관이 확장돼서 막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어가지고. 근데 이 환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슈도에페드린을 경구제로 먹을 필요가 없겠죠. 5번도 마찬가지. 4번의 슈도에페드린과 마찬가지로 비강 분무를 해서 코에 이제 혈관을 이완시켜주는, 아니 수축시켜주는 옥시메타졸린을 비강 분무한다. 필요 없는 약이죠. 비충혈 완화가 필요 없는 상태니까요. 19, 20번 갈게요. 먼저 지문 먼저 읽읍시다. COPD 환자 나왔고요. 유메클리디늄, 빌란테롤 복합제로 흡입제를 매일 사용하고 있다. 유메클리디늄은 라마, 빌란테롤은 라바로 복합제를 지금 매일매일 1일 아마 1회 정도 흡입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습할 때 아노로 엘립타라고 들어봤나요? 그 약이거든요. 그래서 흡입을 사용하고 있다. 흡입제의 치료, 아노를 사용해도 호흡곤란이 계속 지속되는 조절되지 않는 COPD 상태다. 지금 1년간 급성 악화의 횟수 중요하죠. COPD의 중증도를 평가할 때요. 급성 악화 나왔고, 이게 2번이나 있을 때 2번. 그리고 흡입제 사용 방법과 치료 이행은 잘 했다. 문제가 없다. 이 환자분 병력을 보면 COPD가 발생한 이유가 만성기관지염이에요. 만성기관지염에 의해서 COPD가 발생한 것이고, 혈액 검사를 보니 비정상적인 게 하나 눈에 띄죠. COPD와 천식 이런 질환들, 흡입 질환, 호흡기 질환을 보면은 호상구 수치가 약물 투여나 랩 데이터로 자주 나오게 되는데, 이 호상구 수치가 약물 투여 레지멘을 결정하는데 간혹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상구 수치는 항상 신경 써서 보세요. 지금 400이 넘는다는 건 꽤 높은 상태예요. 그리고 FEV1 당연히 안 좋을 거고, COPD 환자니까. 다음 또 지표가 캣,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평가 검사 캣. 이거 말고 또 MMRC라는 것도 있죠. 이 두 가지 수치가 일정 수준, 캣는 10점이고 MMRC는 몇 점이었죠? 2점 이상이면 높은 거예요. 얘는 10점 이상. 기준을 외워놔야 돼요. 얘네들은.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하게 가능한가, 증상이 얼마나 심한가, 현재 증상을 평가해주는 지표가 이 캣랑 MRC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지표가 나왔고요. 19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는, 지금 라마 플러스 라바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절이 안 되고 급성 악화가 1년에 2번이나 일어났고 하는 COPD란 말이죠. 이 환자에서는 지금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는 2번밖에 없어요. 2번. 왜냐? 지금 3번, 1번 일단 배제합시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3번은 왜 빼냐? 여러분 갑자기 항생제가 나오면 의아하실 수 있는데 아마 책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요. 이제 아지스로마이신은 여러분이 COPD 환자를 봤을 때 흡연력이 있고 또 악화 일로일 때, 그럴 때 사용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흡연력이에요. 담배를 폈던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사용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게 아지스로마이신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1번 테오필린은 기관지 확장제로서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천식이나 COPD에서 더 이상 치료에서 특별한 위치가 없어요. 그리고 4번과 5번을 왜 배제하느냐 보면요. 라마 라바 흡입제를 라바 ICS로 변경한다. 라마 라바 흡입제를 라마 ICS로 변경한다. 지금 라바 중에 하나를 빼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라마 라바 중에 둘 중에 한 가지를 빼고 이거를 ICS로 교체하겠다는 건데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호상구 수치가 높고 조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 호상구가 지금 100이 넘거든요. 보면은 라바를 투여하다가 악화가 되고 조절이 안 되면서 호상구가 100이 넘는 경우에는 여기에다 추가로 ICS를 써야 합니다. 이 골드 가이드라인에서 다 나와요. 골드 가이드라인은 처음에 평가해가지고 첫 투약할 약을 고르고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약을 뭘 근거로 호상구나 뭐 급성환사 횟수, 담배 피냐 안 피냐 이런 걸로 기준으로 해서 뭘 추가할 수 있고 뭘 뺄 수 있느냐 이런 기준이 가이드라인에 다 나와 있어요. 이 골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르면 라바 플러스 ICS를 추가로 더 넣는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20번. 자, 이 19번 같이 또 ICS까지 썼는데도요. 이 삼재요법까지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임상에서 CS 볼 때 트렐리지라고 봤을 거예요. 트렐리지 엘립타 이거 봤을 텐데 세 가지 약이 섞인 약이거든요. 이 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급성 악화를 또다시 경험했고 FEV1이 50% 미만으로 더 떨어졌네요. 흡입 능력이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로플루밀라스트라는 약을 투여하기로 했는데 이 약은 PDE4 이니비터인데요. 사용 기준을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일단 언급이 됐으니까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아까 19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알려준 거죠. FEV1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일단 투여하려면. 그리고 COPD를 일으킨 원인이 만성기관지염이어야 돼요. 만성기관지염이 동반되고 FEV는 50% 미만 인 경우에만 로플로밀라스트가 추가할 수 있도록 권고가 됩니다. 물론 실제 임상에서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더라도 투여하는 경우 많지만 여러분은 원칙대로만 암기하면 되는 거죠. 50% 미만 플러스 이 환자 처음에 만성기관지염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플루미나스트 투여할 수 있는 거 맞고 그래서 투여했는데 부작용이 어떤 게 나타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로플루밀라스트의 부작용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해 둡시다. 첫 번째로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떨어지고 당연히 밥을 못 먹으니까 체중이 감량돼요. 체중도 떨어져요. 뭐 살 빠지면 좋겠다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환자들 대부분 좀 말라 있어요. 잘 못 먹고 기운도 없으시고 해서 체중이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2번으로 이 약은 정신도 작용하기 때문에 자살 사고나 경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주는 게 좋아요. 잘못된 사고나 아니면 뭐 입맛이 너무 없다거나 기운 빠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있으면 상담을 해보라고 권고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 답은 입맛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결과 체중이 빠진다. 4번.
21번 위궤양 병력이 있는 PUD를 갖고 있는 환자가 이번에 손가락 골관절염 OA가 와서 아세클로페낙이라는 엔세이드를 써서 증상을 조절해 보려고 한다. 아세클로페낙으로 유발될 수 있는 위궤양을 예방하기에 적절한 약물은, 이 문제는 너무 쉽죠? 엔세이드로 유발될 수 있는 위험은 뭘로 예방합니까? PPI로 예방합니다. PPI.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다 위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위산을 억제하는 약물도 있고 위 자체를 보호해 주는 약도 있고요. 5번은 위 전관 운동 조절제로서 식도의 역류나 아니면 구역감, 구토감, 소화불량 같은 걸 개선하려고 쓰는 위장관 운동 조절제죠. 사실 1, 2, 5번 찍은 사람은 말이 안 돼요. 그나마 3번은 봐줘. 파모테리는 그래도 위산 억제를 해주잖아요. 단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앞으로 아세클로페낙을 투여할 거면 빠르게 속성 내성을 가지는 H2 블라커는 장기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그래서 PUD 치료에서 세컨라인으로 밀려나 있는 거죠. 반드시 PPI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 다음 문제 22번은 파킨슨병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가 식도염까지 앓고 있네요. 그래서 레바미피드를 복용 중인데 식도염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레바미피드를 다른 약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뭐 BPH, PK 뭐 상관없는 얘기였고요. 식도염이 있으신데 위 점막 회복제인 레바미피드 단독으로 이게 치료가 될까요? PUD 거드가 안 되죠. 레바미피드는 뭐 PPI나 H2 블로커를 사용할 수 없거나 아니면 보조적으로 투여하는 것이지 이거를 단독으로 해서 거드나 PUD를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질환에서는 방금 직접 문제처럼 반드시 뭘 쓴다? PPI를 쓴다. 근데 보니까 답에 PPI가 없어요. 없는데 2번을 보면은 이것이 여러분 요즘 배우는 교과서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약 프라잔 계열 피캡 계열의 산 억제제로 불리는 약인데요. 테고프라잔이 우리나라에서 꽤 많이 쓰이는 약입니다. K캡이라는 약 실습할 때 봤죠? 이 약의 효과는 PPI랑 거의 준해요. 위산 억제 효과도 거의 동등하고 이런 질환 치료에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미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PPI 대신에 프라잔, 피캡 계열의 약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1, 3, 4, 5번 매력적인 정답이 있나요? 그나마 3번. 미소프로스톨은 뭐죠? 프로스타글란딘 유도체잖아요, 여러분. 엔세이드에 의해서 생기는 프로스타글란딘 교란 때문에 위궤양, 장애, GI 트러블이 발생하는데 이 미소프로스톨을 엔세이드랑 같이 복용함으로써 위궤양이나 이런 GI 트러블을 예방할 수 있다, 치료할 수 있다라고 배웠을 텐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안 쓰고요. 미소프로스톨은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부작용이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건드려서인지 복용을 하면 배가 아파요. 이 복통 때문에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복용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게다가 약 효시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러 번 투여해야 돼요. 하루 최소 4번 이상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고 배도 뭐 속 안 쓰리려고 먹었지만 배가 아프다니까 뭐 도루묵이죠. 이런 부작용이 있는 약 미소프로스톨 사이토텍이라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도 있다. 23번
간경화증 45세 남자 좀 젊은데 다음과 같은 약물 복용했다. 복수가 증가했다. 복수가 있고 체중이 늘었네요. 체중 살찐 건가요? 복수가 늘은 거죠. 몸에 물이 차가지고 무려 3kg나 지금 증량됐어요. 약은 잘 먹고 있었는데 복수가 증가했고 이 복수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어떤 게 적절한가? 임상검사 나트륨, 포타슘, 알부민. 자, 간경화 환자는 알부민 생성 능력이 떨어져서 알부민 혈장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중 대표적인 걸로 알부민 수치가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지금도 정상 수치 한참 모자라요. 복수검사 알부민 있고 표본검사.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지표이고요. 복용약물 프로프라놀. 자, 간경화 환자는 간경화가 발생하면 간으로의 혈액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 문맥에 문제가 생깁니다. 간 문맥이 혈액 흐름이 거의 막히다시피 하죠. 이걸 통해서 식도나 비정적으로 혈액이 밀려나면서 생기는 것이 간경화와 관련한 합병증이잖아요. 식도에 정맥류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복강대로 복수가 밀려나서 혈액이 쥐어 짜져가지고 복수가 형성된다든지 아니 복수가 또 오염돼가지고 복막염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케이스 말이죠. 이 환자는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시술적으로 제거하는 요법은 써있지 않잖아요. 지금 천자라는 수단은 지금 보기에 없어요. 복수 천자 배에다 바늘을 뚫어서 복수를 직접 꺼내는 요법 그건 없으니까 당연히 복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뇨제를 써야겠죠. 이뇨제를 투여하는데 뭘 투여할 거냐? 복용약물 보면 이미 스피노로락톤을 200ml 투여하고 있어요. 하루 한 번. 근데 진짜 강력한 이뇨제를 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루프 이뇨제인 프로세마이드를 해서 같이 투여하는 것이 가이드라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간경화 했는데 복수를 이뇨제로 제거할 거다 하면은 자, 스피로노락톤과 적어도 프로세마이드가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둘 중 하나만 골라라 너무 부어있다 하면 프로세마이드.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같이 나올 것이고 이때 복용 용량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상. 자, 스피로노락톤이 100 들어가면요. 프로세마이드가 40ml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이 비율. 이거 그냥 외워놓으세요. 나중에도 계속 볼 거예요. 보기를 안 봐도 스피로락톤이 200ml 들어갔으니까 프로세마이드 80ml 들어가겠거니 했는데 보기를 보면 있어요. 스피로노락톤을 변경 아니고 프로세마이드를 80ml를 추가.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복수 치료는 1차 심하면 천자한다. 직접 구멍 뚫어 뺀다. 그렇지 않으면 이뇨제로 치료한다. 뭘로 치료하느냐? 1번 스피로락톤 프로세마이드를 같이 쓴다. 같이 쓰는데 용량 비율이 어떻게 되냐? 100대 40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현재 문제에서 스피로락톤 200ml 투여했으니까 프로세마이드 80ml 추가해주면 아주 적절한 이뇨제법이 된다. 간경화증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 또 간경화예요. 간경화 환자가 자발성 복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놀플록사신을 투여하고 있다. 매일매일. 그래서 최근 일주일간 복수가 증가하고 복수가 늘었어요. 안 좋아지고 있네. 복수 늘었고 예방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막염이 발생해버렸어요. 자, SBP의 1차 항생제는 뭡니까? 경험적 항생제. 지금 균이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딱 나와야 돼요. 암기하세요. 세포탁심입니다. 세포탁심. 만약에 여기에 다른 세파계 항생제인 뭐 셉트리악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사실 좀 헷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한테. 근데 세포탁심만 덩그러니 있으면 이게 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셉트리악손이 같이 있어도 세포탁심을 불러야 되냐? 이거는 대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사랑 배설. 간경화 환자잖아요. 간에 지금 무리가 많이 가 있는 상태란 말이죠. 대부분의 세파계 항생제는 신장으로 배설됩니다.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셉트리악손도 마찬가지. 아니 잠깐만 거꾸로다. 세포탁심이 신배설되고 셉트리악손은 간에서 대사된 이후로 나가기 때문에 간대사를 받기 때문에 세포탁심이 간에 무리를 덜 주고 이게 1차로 선택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세포탁심이 신배설, 셉트리악손 등의 세파계 항생제 대부분이 간 대사, 간 배설이기 때문에 SBP에서는 세포탁심을 1순위로 사용한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25번.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 33세 여자. 만성 비형간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받았더니 비형간염 치료력이 없고 결과 다음과 같다. 임상 검사 보니까 서피스 안티젠 발견됐으니까 감염. 오케이. 인벨럽 안티젠 있으니까 증식 중이고 DNA 있으니 현재 지금 감염된 상태에 증식 중인 거예요. AST, ALT 상승한 거 보니까 활발하게 지금 증식하면서 간세포를 막 부수고 있어. 심하진 않지만요. 이 수치가 뭐 정상 수치에 뭐 3, 4배 된다고 해서 간세포가 마구마구 손상되어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심하면 막 1000배, 1000배까지도 올라가는 게 간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할 거냐. 지금 HBV 감염자, 만성 감염자인데 임신을 앞두고 있는 환자한테 뭘 투여할 거냐죠. 자, HBV는 치료를 뭘로 합니까? 1차적으로 엔테카비어, 그 다음에 테노포비어, 이 두 가지로 주로 치료를 하고 이 두 가지가 1차 치료제죠. 보면 1번은 말도 안 되죠. HBV를 감염된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죠. 태어나는 아기한테도 수직 감염 될 수 있어요. 수직 감염 아시죠? 출산 중에 생기는 감염. 수직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리 치료하고 전염력을 상실시켜놔야 돼요. 2번 리바비린. 리바비린은 소화금기이면서 인부금기입니다. 소화금기는 아니고 인부금기입니다. 인부금기 약물. 자, 3번 아데포비어. HBV 치료 중에 이제 라미부딘이나 아데포비어 같은 약물 등등이 있는데 이런 약들은 기존에 이미 투여 중인데 약효가 잘 들어요. 특별히 이상이 없어. 내성도 안 생겼어. 이런 환자에서는 그냥 쭉 사용하기를,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자, 25번에 대상이 된 환자, 33세 처음으로 치료하는 환자에 대해서는요, 이런 약은 1차 치료제로 절대 투여하지 않습니다. 잘. 약이 없지 않는 한. 엔테카비어나 테노포비어를 1순위로 먼저 투여해야 돼요. 왜냐? 지금 전에 말씀드린 라미부딘 같은 약물들은 약물이 HBV, B형간염 바이러스의 내성이 굉장히 잘 생깁니다. 여러분 뭐 YMDD 뮤테이션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내성이 너무 잘 생겨서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1차 치료제로서의 이제 입지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빠이빠이고 테노포비아나 엔테카비오를 투여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아데포비오도 아니고 4번 엔테카비오가 정답입니다.
5번은 지금 헤파빅을 투여하라고 했는데, 헤파빅은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빨리 그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면서 만성 감염이나 감염을 막아주려고 쓰는 거죠. 노출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 때 맞게 되는 항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자, 26번 27세 남자에게 복통 4-5번의 설사, 혈변이 발생했다. 체중이 쫙쫙 빠져서 현재 남자 27세인데 50kg밖에 안 나가고 열은 안 난다. 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경증의 크론병 진단을 받았는데 경증의 크론병을 진단받았고 항문 주위에 누공이 없다. 크론병 활동 지수를 보면 183이죠. 183인데 지금 보니까 이 환자에게 적절한 초기 치료 약물을 고르시오. 그런데 크론병에서는요. 초기 마일드 단계에서는 일단 메살라진과 같은 아미노살리실레이트를 먼저 사용합니다. 경증일 때만요. 그래서 메살라진을 무선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맞겠고, 지금 3번 메트로니다졸이 매혹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크론병 환자는 뭐 장이 천공되거나 누공이 발생하는 등의 감염 우려가 없어요. 피스툴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만 이제 메트로니다졸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단독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메트로니다졸을 쓸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배제합니다. 토파시니틴이 야노스키나제 이니비토로 젤잔즈라는 약 많이 쓰는 약인데요. 이거는 좀 더 심할 때 메살라진 조절 안 되고 모더레이트 단계 이상으로 갔을 때 이제 바이올로직 에이전트와 동등하게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는 크론병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크론병에서 사용하는 면역 억제제는 주로 사이오프린계입니다. 주로 이 약으로 거의 유지 조절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경중증 환자들이. 사이오프린에는 월캅토퓨린과 아자치오프린이 있죠.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뭐에 쓰인다? 경증보다 조금 심한 중증까지의 크론병 유지 및 조절에 사용한다. 관해 상태 이런 거를 그냥 이대로 유지하는 거죠. 예를 들면 메슬라진과 같이 써가지고 메토트렉세이트도 이제 메살라진으로 단독 조절이 안 되거나 할 때는요. 멀캅토프린이나 아자치오프린 플러스 메토트렉세이트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복용하는 용법도 많이 씁니다. 이 환자는 어쨌든 초진이고 심하지 않은 마일드 상태이기 때문에 메살라진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요. 27번 여러 약물요법에도 증상이 지속돼서 아달리무맙 여러분 배웠죠? 휴미라라는 제품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달리무맙은 TNF-알파 이니비터로 바이올로직 드마드로 쓰이죠. 이 환자는 처음에 메살라진 등등 투여해봤는데 조절이 전혀 안되고 증상이 계속 지속되니까 결국에는 중등도 단계 이상에서 사용하는 관해 유도 및 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아달리무맙을 결국 투여했어요. 주사로 투여했더니 역시나 잘 듣죠. 지금 관해에 도달하였고
이런 영구적 불치병들은 관해를 일단 유도시킨 다음에 이걸 유지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유지하기 위해서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자 일반적으로 이 바이오드마드를 이미 투여했잖아요. 투여해서 관해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이 바이오드마드를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요법까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달리무밥으로 관해 유도를 했고 도달했으면 그대로 아달리무밥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말이죠. 그래서 답이 되는 것이고, 일단 배제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1번 메살라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론병의 진단 치료에서 진단 초기 마일드 단계밖에 위치가 없어요. UC랑 다릅니다. 궤양성 대장염에서는 메살라진이 메인이에요. 근데 크론병에서는 이 마일드 단계에서만 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환자는 처음에 경증 진단을 받았지만 27번에서 더 이상 조절이 되지 않고 중등도 단계 이상으로 진행돼서 아달리무밥을 투여했고 관해 유도했기 때문에 이거를 메살리진으로 이제 와서 유지를 한다? 말이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아니고 이번 아달리무밥은 정답이고요. 골리무밥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 알고 있는 TNF 알파 이니비터 같은 이제 바이오드마드에 속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답이죠. 그럴듯하잖아요. 둘 다 맙제제들이고. 하지만 여러분 항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사용하는 염증성 장질환 항체 의약품은요. 모두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UC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크론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조금 치사하긴 했지만 뭐 아달리무밥을 이미 써서 관에 도달했고 유지한다 이 정도 지식이 있다면 골리무밥 배제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골리무밥은 제품명 심퍼니인데요. 심퍼니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입니다. 크론병에는 쓰지 않습니다. 4번 아자사이오프린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 아자치오프린 단독으로는요 관해 유지가 잘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단독 유지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수테키누밥은 아달리무밥이나 다른 바이오드마드 아까 26번에 나온 토파시티닙, 젤잔즈 등의 야노스키나제 이니비터 등을 사용해봤는데 잘 안 들어요. 그럴 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는 2, 3차 치료제 정도의 항체 의약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아달리무밥.